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9월 14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입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키즈클럽이고요. 양재천의 감성쉼터 키즈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즈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시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입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킥보드를 구매하시면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스위스 기술력이 집약된 오리지널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으로 방문하여 나만의 킥보드를 선택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용 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댓글이 달려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팟빵에서 파랑1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나이트 시네마님 드라마도 즐겨보시나요? 이번에 드라마 쇼군이 에미상 14개 최다 수상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간만에 드라마를 달려봐야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드라마 좋아하죠. 옛날에는 공중파에서 하는 드라마는 뭐 다 챙겨봤을 정도로 너무 드라마를 좋아했고, 이제 OTT의 시대가 오고 나서 이런 시리즈물 같은 것들도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못 챙겨보고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쇼군 추천해 주셨으니까 요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쇼군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우시 왕후는 혹시 안 보시나요? 재밌던데. 우시 왕후 재밌다고 추천을 제가 몇 분한테서 받았어요. 진짜 재밌다고 볼만하다, 그리고 때깔이 되게 좋다, 이런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고, 제가 또 전종서 배우의 팬이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요새 그 기사를 보면은 논란이 많이 되고는 있더라고요. 그게 흐름과는 맞지 않는 뜬금없는 좀 이런 노출 장면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면서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던데, 일단 절대 제가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이런 건 아니고, 대체 어떤 그 작품이길래 맥락과 관계없이 그런 게 나왔을까, 이거를 약간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시간 날 때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가님도 우시왕후 보시면은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걸 막 찾아보고 챙겨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노출이면 다 좋은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그걸 또 직접적으로 접하고 경험해 봐야 여러분들에게 왜 그게 맥락에 맞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장면이 사용이 됐는지, 그런 비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노출신이 궁금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대체 어디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름달이 가장 밝게 떠있는 이 한가위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사람 하나 이렇게 매도시키셔야겠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설명하잖아요. 신가님이 제가 좋다는 소리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오해하고 발작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변명하시는 게 더 이상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변명이 아니라 해명과 설명, 해명 설명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변명하니까 음흉해 보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경박스러운 목소리로 변명하면은 뭐 진정성이 있어 보이나요? 그런 건 또 아니죠.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해명부터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니요. 이렇게 댓글 올리면서 읽어보세요. 저한테 이런 음해와 이런 곤모술수들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음모에 놀아나지 않으니까요. 너무 막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위기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우시 왕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티빙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음모가 그 음모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꿍꿍이라고 하겠습니다. 흑심을 품은 꿍꿍이라고. 진짜 저런 음란마귀가 씨이신 분들 때문에 음모를 음모라고 말하지 못하고 흑심을 품은 꿍꿍이라고 이렇게 굳이 또 길게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 이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 이야기 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갔는데, 제가 틱톡에도 쇼폼을 올리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영화 뉴스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하얼빈 12월 달에 개봉하는 이 영화 하얼빈의 그 개봉 전 정보에 대한 것들을 뭐 유튜브, 틱톡, 네이버 클립 뭐 다 올렸어요. 근데 유독 그 틱톡이 지금 조회수가 잘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틱톡에 이 하얼빈의 내용을 정치와 엮어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좌파 영화로 몰아가보시지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 특정 정권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는 개봉하기 힘들어서 원래는 추석에 하려고 했다가 12월로 밀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 같은 것들도 막 달리고, 갑자기 막 지들끼리 뭐 일찍이 이찍이 막 이러면서 댓글 달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유독 틱톡에서 너무 이게 좀 과열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씁쓸했던 게 뭐냐면은, 하얼빈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싸우는 그 독립투사들의 이야기인데,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왜 정치와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 자국을 되찾는 이야기를 왜 정치 이념에 의해서 갈라서 싸우면서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우리 조국을 찾는데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물론 뭐 작품이 개봉한 건 아니지만 그런 소재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막 갈라져서 싸우는지, 댓글로 싸우는지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심한 댓글, 그러니까 뭐 막 대놓고 막 욕을 한다든가 이런 너무 심한 댓글은 제가 다 블럭을 시키고는 있는데, 이거를 이 작품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작품의 개봉 시기가 미뤄진 점, 뭐 거기 캐스팅된 배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막 정치나 이런 것들과 연관해가지고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걸 보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소개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 조국을 되찾는 이야기에 어떻게 정치 이념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나뉘어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오늘은 뭐 베테랑 2와 그 룩백 두 가지 작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두 작품 다 너무 재밌게 봤고 할 얘기도 많은 작품들이어서 오늘은 좀 근황 토크를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댓글 소개로 가름하고 이렇게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베테랑 2와 룩백의 스포일러를 모두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나는 모르고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작품을 보신 다음에 방송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뒤에 소개해드릴 룩백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보시는 게 감동이 더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베테랑 2는 알고 보셔도 사실 뭐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 마치 이 빌런의 정체가 스포일러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정을 해놨는데, 개봉 이틀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게 스포일러도 아니고 스포일러가 아니라기도 하기도 찝찝하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이거를 뭐 알고 보신다고 해서 크게 뭐 이렇게 이 작품의 감상이 막 좌지우지 될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직 보지 않은 입장에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고지를 해드립니다. 스포일러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테랑 2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2015년에 개봉해서 1300만 관객을 동원했었던 베테랑의 9년 만에 후속작 베테랑 2의 일반 관객 최소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무대 인사도 함께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류승환 감독이랑 황정민 배우, 정혜인 배우 이렇게 무대 인사에 참석을 했는데, 정혜인 배우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평소 제가 이 정혜인 배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그냥 깔끔하게 생긴 배우? 그 실물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실물을 보잖아요? 그냥 깔끔하다라는 그 표현만으로는, 깔끔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실례예요. 진짜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이게 낡은 표현이긴 한데 그냥 귀공자처럼 생긴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그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그런 이미지. 실물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이게 작품에서도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가 이 정혜인 배우의 실물을 다 못 담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고, 와 진짜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용산 CGV에 그 계단되어 있는
있는 그 메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정해인 팬분들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 그 시사회가 진행이 될 때도 제 옆자리 옆자리 전부 다 이렇게 그 정해인 배우 플랜카드 하나씩 다 들고 계신 아주머니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신가님이 반하셨나요? 라고 했는데 남자한테도 설렐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저 남자지만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 정해인 배우를 보면서 와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10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 황정민 배우라고 하면은 이 미남의 이미지보다는 그냥 되게 남자답게 생겼고 선 굵은 외모 뭐 요 정도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황정민 배우가 실물이 잘생겼어요. 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피부가 굉장히 깔끔하시고 키도 크시고 이게 얼굴이 되게 큰 이미지가 또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얼굴도 그렇게 안 크시더라고요. 정혜인 배우는 잘생긴 건 알고 있었는데 실물은 더 잘생겨서 놀랐던 그런 케이스고, 황정민 배우는 잘생겼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좀 친근하고 좀 남자다운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실물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고, 근데 사실 저는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류승환 감독의 오랜 그 팬입니다. 사실 국내 감독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그런 감독님이시고, 그래서 사실 이 무대 인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배우들을 본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이 감독님을 뵙는다라는 그 기대감이 더 크기도 했고요. 실제로 뵀을 때 류승환 감독님한테 제일 많이 설렜던 것 같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되게 매너도 좋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대 인사가 끝나고 감독님이랑 배우들이 퇴장을 하는데 황정민, 막 정혜인 막 이렇게 배우들 이름만 부르는데 제가 류승환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걸 들으셨어요. 제가 C열에 앉아가지고 비교적 좀 앞쪽에 있었거든요. 제가 류승환 이렇게 하니까 그거 들으시고 막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제 채널에 쇼폼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그 현장 분위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의 팬으로서 괜히 좀 되게 뿌듯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작품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자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전작만큼은 아니었어요. 전작만큼은 아니었지만 제가 기대한 만큼의 만족감은 충분히 느끼고 나왔습니다. 개봉 후에 후기들을 보니까 호불호가 지금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유튜버 중에서 김단군 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그 유튜버죠. 근데 이분이 베테랑2에 대한 호평 후기를 본인 채널에 영상으로 남겼는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볼 수 있냐, 너 감독이랑 이 제작진이랑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좀 심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글까지 올렸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아니 내 개인의 감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객관적일 수가 없다 라고 그런 얘기도 하셨고, 제작진과의 친분도 없다, 나는 오히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재밌게 봐서 재밌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개인의 감상을 남겼다는 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그 상황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좀 답답해서 제가 좀 열변을 토해봤습니다. 그냥 영화에 대해서 이런 자기 개인의 감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어쨌든 국내 개봉 전에 영화제에 먼저 공개됐을 때 그 반응도 그렇고, 이 류승환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전작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전작과는 어떤 점이 다르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일러를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에서 빌런이 숨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던데, 사실은 알고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인 거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작품을 감상하신 후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태오를 유태오라고 계속 잘못 이야기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작은 재벌의 횡포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유태오라는 그런 빌런이 나오고, 이 유태오와 서도철 형사의 대립을 보여주면서 선과 악의 구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빌런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 감독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실제 영화를 보는 동안에 촘촘하지 못한 이 사법 체계가 이 영화의 최종 빌런인 건지, 아니면은 본인은 죄가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죗값을 다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뻔뻔하게 행동하는 그 범죄자들, 걔들이 빌런인 건지, 아니면은 이런 범죄자들을 단죄한다라는 명목 하에 무참히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이 연쇄살인범 해치, 요 해치가 빌런인 건지, 아니면 이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루고 선동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이버 레카가 빌런인 건지, 아니면은 이런 사이버 레카의 말에 생각 없이 휘둘리는 이 대중들이 빌런인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해치가 빌런 같죠. 저도 그냥 한동안은 뭐 그냥 해치가 빌런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볼수록 이 류승환 감독이 진짜 빌런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존재는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선악 구도가 명확한 전작 같은 경우는 영화가 전개되면서 관객들에게 이 장르적인 쾌감을 선사해 주잖아요. 이 속된 말로 사이다스러운 결말이라고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번 작품은 감독이 의도한 빌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감독이 의도했던 빌런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다적인 쾌감보다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맞나? 라는 이런 한켠의 찝찝함이 남게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일은 계속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해결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전작은 이 장르적 쾌감을 위한 판타지물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에 있을 것 같은 빌런이지만 이런 빌런을 앞세워서 이 사건의 해결은 판타지로 가잖아요. 공권력이 재벌의 횡포에 맞서서 다 때려 눕혀버리는 이 상황이 사실 모두가 상상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현실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영화에서 판타지적으로 시원하게 보여주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이제 쾌감을 선사를 해주는 건데, 이번 작품은 반대란 말이에요. 빌런이 현실에서는 없을 것 같은 빌런이에요. 죗값을 다 치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찾아서 연쇄살인을 하고 다니는 그런 빌런이 이 영화 대사에 나오는 말 맞다나 이 CCTV 강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연쇄살인마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빌런을 앞세웠는데 사건의 해결은 현실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쾌감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건이 끝난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밋밋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이다 결말이 곧 정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품상에서 나오는 이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사이다입니다. 이 죗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이 범죄자들이 사이버 레카든 해치든 뭐든 간에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 단죄를 받는 이 사이다 결말이 나기를 영화상의 대중들은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정의가 아닌 단순 쾌감을 위한 사이다를 찾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단죄받고 내 속이 풀린다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죠. 이 영화에 나오는 대중들이나 사이버 레카는 그 화풀이 대상에 대한 검증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좌표를 찍고 욕해라, 돌 던져라 하면은 그냥 본인 분풀이를 위해서 검증 없이 다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례들이 뭐 청취자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언론이든 사이버 레카든 누구 한 명 찝어가지고 털어대기 시작하면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나 검증 여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르르 몰려가서 돌 던지고 욕하기 바쁘잖아요. 비질란테와 비교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비질란테라는 작품과는 차별점을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독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해치의 타겟 중에서 그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냈고 그 보험사 직원과는 바람이 났다라는 가짜뉴스에 고통받고 있는 그 피해자를 이제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풀이 대상을 통한 맹목적인 사이다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이번 작품에서 좀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작처럼 명확한 선악구도 잡아놓고 좁히고 욕하고 그러면은 보는 동안은 속이 시원하죠. 근데 이 류승환 감독은 전작에서 그거 충분히나 보여줬으니까 이번 작품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봐. 진짜 다 때려잡고 좁히는 게 정의야?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야? 라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두철 형사의 대사로도 나오죠. 살인의 착한 살인 나쁜 살인이 어딨냐 이런 대사가 실제로 작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동일한 이 형사들이 나오는 영화인 범죄도시 시리즈와 차별성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범죄도시 시리즈의 메시지가 어딨어요. 그냥 나쁜 놈들 다 때려잡는 그런 오락 영화잖아요. 근데 베테랑도 전작은 그랬지만 이번 작품은 이렇게 연출함으로 해서 이 범죄도시나 전작과는 또 다른 장르로 만들지 않았나, 차별성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도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비교를 해서 이야기해보자면은 액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범죄도시랑은 액션 면에서도 좀 차별성을 많이 두고 있죠. 범죄도시의 마석도는 주먹이 대포잖아요. 이 압도적인 힘으로 다 때려 눕힌단 말이에요. 뭐 최근에 3, 4편에서는 복싱 베이스의 액션을 좀 도입하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베테랑 시리즈는 류승환 감독 특유의 이런 액션 연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류승환 감독 액션의 특색이 어딨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류승환 감독 액션의 가장 큰 특징은 보는 사람의 몸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게끔 연출하는 그런 게 이 류승환 감독 액션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류승환 감독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물과 인물이 부딪혔을 때 그 사물이 산산조각이 나면은 시원한 느낌의 액션을 주고 그 사물이 부서지지 않으면은 그 고통이 보는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를 본 적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베테랑 1편에서도 기억나는 액션씬을 꼽자면은 마지막에 유태오랑 서도철이 길거리에서 이제 싸움을 벌일 때 그 인도에 솟아 올라와 있는 그 소화전에 막 내리 꽂아지고 그리고 가게 철문을 열어가지고 그 유태오의 촛대 정강이라고 하죠. 유태오의 정강이가 그 철문을 막 걷어차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 나오면은 막 그 소화전에 부딪힐 때는 내 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고 그 정강이로 걷어찼을 때는 내 정강이가 막 다 부서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살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남산 계단 액션 장면과 마지막 터널 액션 장면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남산 장면은 추격전에서 나오는 파쿠르 액션도 꽤 볼만한데 그 계단에서 구르는 장면 있잖아요. 와 그거는 진짜 어떻게 찍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4DX가 아닌데도 진짜 제가 그냥 그 계단에 굴러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이 보기만 했는데도 그 장면이 끝나고 괜히 막 온몸이 쑤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터널 장면도 그런데 트럭 짐칸에 허리를 내리 꽂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바닥에 깔려있는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막 구르면서 액션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와 보는 동안에 진짜 제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출을 이 류승환 감독이 굉장히 잘 하는 것 같고 류승환 감독의 액션의 특색이라 함은 보는 사람에게 그 고통이 다 전달되는 그런 게 류승환 감독의 액션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가님이 류승환 감독 액션의 특징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액션 설계를 잘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에 베테랑 1편을 다시 보고 왔거든요.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이게 주변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소품들을 사용한 액션을 또 되게 잘 연출을 해요.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유행했던 본 시리즈의 액션을 표방했고 베테랑은 요즘 유행하는 맨몸 액션을 표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액션만큼은 지렸습니다 라고 윤가님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새롭게 시도한 액션 장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신가님이 말씀하셨던 요즘 트렌드인 맨몸 액션 그 맨몸 액션 정말 극에 달하는 그런 액션 장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비 내리는 옥상 액션 장면입니다. 마약쟁이들 소굴인 그 골목에서부터 쭉 그 시퀀스가 이어지는데 어두컴컴한 그 분위기 속에서 네온사인 조명만 딱 비춰지고 거기서 집어치고 엎치고 맺히고 하면서 막 그 빛 속에서 액션을 하는데 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액션에 관한 지식이 미천하여서 그렇게 엎어치고 던지고 조르고 막 그런 위주의 액션의 명칭이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진짜 연출을 잘 했어요. 그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모든 액션 영화를 다 본 거는 아니지만 이런 한국 영화에서 이런 액션 장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강렬하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도시에 나오는 마석도는 어느 그 액션 현장에 가져다 놔도 전혀 긴장감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경찰이라기보다는 슈퍼히어로잖아요, 마석도는. 그래서 뭐 싸우고 나서도 칼에 베인 상처 정도는 그냥 데일밴드 하나 붙이면은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테랑에서 나오는 서도철은 그냥 일반인보다 싸움 좀 더 잘하는 그런 수준? 싸울 때도 고전 끝에 겨우 제압하고 싸우고 나서도 온몸이 막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마석도는 잘 때리는 경찰이라면은 서도철은 잘 맞는 그런 경찰이라는 그런 이미지랄까요? 어떤 쪽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취향의 차이니까. 근데 저 역시도 둘 다 좋아요. 두 스타일 모두 다 좋은데 베테랑 1편이 나오고 2편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도시는 무려 4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범죄도시의 마석도식 액션은 작품 4개를 거치면서 충분히 많이 봤으니까 익숙함을 넘어서서 이제 뭐 좀 다른 걸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던 그 찰나에 이 베테랑 2편에 나온 서도철식 액션이 좀 많이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액션 장면들은 뭐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공들여서 찍었다라는 그 티가 팍팍 났습니다. 이런 액션 장면들을 더 긴장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음악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밀수에 이어서 이번 작품도 가수
장기하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 근데 분명 밀수 음악 감독을 하고 나서 장기하 씨가 다시는 영화 음악 안 한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었다고, 작업 과정에서. 근데 이번 작품도 류승환 감독이랑 같이 했더라고요. 이 두 작품 연속 같이 한 걸 보면은 장기하 음악 감독과 류승환 감독이 좀 많은 작품을 앞으로도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밀수 때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그렇고 음악이 되게 잘 쓰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삽입곡 센스도 좋았고, 그 시그니처 테마곡 있죠?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요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편곡해가지고 적시적소에 잘 넣었더라고요. 장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그 음악을 맺고 끊고 요런 연출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되게 연출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 덕분에 이 영화의 어떤 긴장감이나 액션씬 같은 것들이 더 살아난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신가님은 오히려 트릭이 너무 과도해서 영화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유머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작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유쾌한 분위기로 풀어갔잖아요. 근데 이 후기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막 다 진지해졌다, 어두워졌다, 하드보일드적인 분위기가 더 강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이 류승환 감독님의 유쾌함이 싹 다 빠졌으면은 이거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개그 시도가 꽤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웃겼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나름 좀 많이 웃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머에 대한 불호의 반응들이 왜 나오는지는 좀 이해가 가기는 해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막 걱정할 정도로 막 그렇게 어둡고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류승환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영화는 재밌어야 된다, 요런 철학이 확실한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머를 뺀다고? 이게 좀 의문이긴 했는데, 뭐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유머가 범죄도시식 유머인가요? 라고 하는데, 베테랑 2를 볼 때는 나름 그냥 낄낄거리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 베테랑 1편을 아까 방송 켜기 전에 다시 봤다고 했잖아요. 유머 빈도수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유머의 퀄리티가 이 전작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막 범죄도시식으로 막 그냥 단순 말장난식의 그런 유머까지는 아니고, 유머는 전작에 비해서 아쉬웠지만 막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요 이야기는 뒤에 마무리하면서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들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범죄도시의 엔딩 공식 있죠? 마석도 혼자 범인 때려 눕히고 뒤늦게 동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현장 수습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요 베테랑 2도 똑같거든요. 근데 마석도는 그 뒤에 비장한 음악이 깔리면서 혼자 폼 잡으면서 뭔가 막 고독한 슈퍼히어로 그런 느낌 나면서 유유히 걸어가는 장면 나오고, 이 형사 동료들이랑 회식하는 장면 나오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게 요 범죄도시 시리즈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테랑에서의 서도철은 이런 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죠. 이번 작품에서도 가족들이랑 같이 라면 한 젓가락씩 나눠 먹으면서 일 열심히 하고 야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라면 끓여 먹는 그런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연출이 돼요. 저는 오히려 이런 서도철식 그 마무리가 좀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에서 다루는 중요 사건 중에 하나가 서도철의 아들 이야기잖아요. 괴롭힘을 당하는데 학교에서는 진상 파악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서도철도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제대로 못 써줘가지고 점점 막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는 그런 이제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제 실제 직장 동료 중에서 애가 갑자기 아픈데 당장 회사에 연차를 사용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아픈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갈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서도철이든 우리든 간에 회사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무탈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일이 뭐라고 애가 아픈데도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직장 동료의 그 심정이,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풀타임 맞벌이를 하는 부분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관객들은 막 아들 일보다 맡은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을 하는 이 서도철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충분히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육아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들이라면은, 아니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서도철 가족의 입장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는 없을 것 같은 이런 슈퍼히어로 같은
같은 마석도보다는 진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서도철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정감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좀 총평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은 마음 놓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액션 오락 영화였는데 이번 작품은 전작과 차별성을 두면서도 감독 본인만의 스타일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다소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 장면들이 있었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특히 그 마지막 터널 액션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저건 좀 무리수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반응 나올 수 있습니다. 감독이 생각하는 정의지 절대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폭력은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이 감독의 생각을 보다 쉽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생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서 본인을 괴롭히던 일진들을 압도적으로 때려 눕혀버리는 이 해치를 보면서 서도철의 아들은 이 해치가 당장의 구원자처럼 보였겠지만 결국 해치는 이런 상황조차도 그냥 이용하고 싶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폭력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치라고 이름 붙이고 마치 이 사법체계가 충분히 벌하지 못한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다니는 어떤 자경단처럼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그런 이유에서라기보다는 그냥 우월감에 젖어 있는 관종 사이코패스거든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좋은 살인 나쁜 살인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사도 그렇고, 이 해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서도철의 모습에서 최소한 폭력이 정의일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이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살아왔던 환경이나 어떤 이념에 따라서 이 정의라는 개념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충분히 멋진 말이고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이 작품을 통해서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정의는 최소한 폭력은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아쉬운 점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이야기해보자면은, 지금 하우스님이 장윤주 배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1편에서는 이 서도철 형사의 동료들의 화력도 꽤 돋보였거든요. 이 캐릭터들도 다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 동일한 캐릭터를 동일한 배우들로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이 팀워크보다는 서도철의 원맨쇼 위주로 좀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작에서 언급되었던 주부도박단을 급습하는 그 오프닝 시퀀스, 그 시퀀스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 그 반응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그 오프닝 시퀀스는 좀 별로긴 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이랑 안 맞아서 좀 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갈 거면은 그냥 시작부터 좀 비장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했고, 아까 그 유머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대사의 맛이 1편에 비해서는 좀 덜해졌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1편을 다시 보시면은 명대사의 향연이거든요. 제일 유명한 그 어이가 없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서도철 와이프가 그 인간하고 결혼한 뒤로 내 인생이 후회야 이 양반아 뭐 이런 거 기억에 팍팍 남는 그 킬링 대사들이 이 1편 전반적으로 깔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2편은 그냥 볼 때는 재밌거든요. 근데 보고 나면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대사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유튜브 댓글이나 개인 방송 댓글 나오는 씬은 너무 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아까 제가 그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검증 없이 그냥 여론에 휘둘리는 그런 대중들을 묘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쏟아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제가 1편은 5점 만점을 줬어요. 1편은 진짜 단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재밌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점은 5점 만점을 줬는데,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아쉬운 점들 때문에 2편은 4.5점을 줬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운 점들을 이 배우들의 연기라든지 아니면은 액션 장면들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 좀 무마시킨 게 아닌가, 상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편보다는 아쉬웠지만 류승원 감독의 팬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감상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테랑2에 대한 후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룩백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제가 베테랑2는 사실 스포일러 알고 봐도 크게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룩백은 제가 감상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최대한 모르고 보셔야 이 작품이 주는 그 감동을 100%다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작품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작품을 보시고 나서
나서 제 방송을 들으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작품이고, 만약에 아직 안 보셨더라면은 보시고 스포일러를 조심하셔야 보실 때 그 감동을 온전히 다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북으로 룩백 그 코믹스를 사서 읽었는데 작품 감상하기 전에 만화를 안 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내용이 똑같아요. 오히려 이 애니메이션이 이 코믹스를 좀 더 초월해서 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기왕이면 애니메이션부터 보고 코믹스를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동명의 단편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룩백을 감상을 했습니다. 메가박스 단독으로 상영 중이고요. 원작자의 작품인 이 체인소맨은 애니메이션으로도 보고 만화책으로도 봤는데 남들은 다 막 극찬을 하던데, 사실 저는 그냥 볼만하네 뭐 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룩백이 애니메이션화가 된다고 했을 때도 그냥 뭐 그렇구나 요 정도의 생각만 있었어요. 그냥 별 기대도 없고 극장에서 볼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의 후기가 하나둘 들려오는데 극찬이 일색인 거예요. 이게 호불호가 갈릴 법도 한데 하나같이 극찬인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근데 상영 시간이 58분입니다. 약 1시간이죠. 근데 티켓 값은 다른 영화들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진입장벽이 생기더라고요. 뭐야 이거 가성비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극장에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보통의 관객분들은 어떻겠어요? 분명 여기서 오는 진입장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이 작품을 감상하고 나니까 가성비가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가격 대비 성능에서 이 성능은 영화의 재생 시간이 아니라 보고 난 뒤에 관객이 느끼는 만족감이구나, 그게 성능이구나, 재생 시간이 아니라. 그거를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재생 시간은 1시간으로 다른 작품들 대비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느낀 감동이란 만족도는 다른 작품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 룩백이라는 제목이 이 작품 감상 후에 너무 좋아졌는데, 보기 전까지만 해도 아까 저기 하우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M장기획에서 광고하는 탈취제 겸 향수인 그 룩백이라는 그 제품이 있어요. 아재향을 향리자 룩백 하면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이 작품을 보기 전에는 계속 아재향을 날리자 룩백 요게 생각이 나는데, 야 이거 보고 나서는 그 생각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제목에서 제가 느낀 점들을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과는 달리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이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제가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스포일러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주인공인 후지노의 초등학생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후지노는 만화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교내 소식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내 신문 같은 곳에 네컷 만화를 연재하는데 꽤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본인이 만화를 잘 그린다는 거를 아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친구들의 칭찬에 좀 으쓱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되게 귀여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교내 잡지에 네컷 만화를 다른 학생이 한번 그려보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요. 이 정확한 병명은 나오진 않는데 아마도 대인 기피증 같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대인 기피증 때문에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이 쿄모토라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쿄모토에게 네컷 만화를 좀 한번 그리게 해보자, 이런 제안을 선생님이 합니다. 근데 이 후지노는 그래봤자 넌 나한테 안 돼 라는 생각에 뭐 그러세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쿄모토의 네컷 만화가 교내지에 실린 걸 보고 후지노는 충격을 받습니다. 후지노는 작화 실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어떤 만화적인 연출력이 좋은 그런 만화의 스타일이라면은, 쿄모토는 만화적인 연출력보다는 작화가 되게 좋은 그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쿄모토의 마치 실사와도 같은 이 작화를 보고 이 후지노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미술계가 아니라 만화계잖아요. 그래서 사실 만화계 쪽에서 보는 그 능력은 후지노 쪽이 좀 더 유망하긴 한데, 어쨌든 이 후지노는 그 작화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후지노가 되게 기특한 게, 본인보다 어떤 잘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게 자기가 노력을 해요. 더 잘 그리는 법을 검색도 해보고 뭐 관련 도서도 읽고 막 무조건 그림을 그려요. 막 스케치북이 수북하게 쌓일 정도로 그리고 또 그립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룩백으로 지은 첫 번째 이유를 여기서 찾았는데, 무언가의 순수한 열정으로 열중해 있는 그 뒷모습을 뜻하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 후지노의 뒷모습을 배경만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든요. 후지노의 이런
순수한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을 가리켜서 룩백이라는 제목을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근데 아무리 그려도 학교에는 나오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는 이 쿄모토의 작화 실력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 후지노가 느끼고는 그냥 펜을 놔버려요. 나 그냥 안 할래 이러면서 펜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졸업장을 쿄모토에게 전해주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쿄모토의 집으로 처음으로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쿄모토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쿄모토는 옛날부터 후지노가 교내 신문에 연재하던 그 4컷 만화를 봐오고 있었고, 단순히 그 만화를 보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후지노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후지노 선생님 사인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입고 있던 옷 등판에다가 사인을 받거든요. 이 사인받은 옷은 후반에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아이템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제목의 의미를 또 하나 더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그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함께 만화가의 꿈을 키우는 동료이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둘이 함께 그린 만화를 공모전에 내는데 거기서 대상까지 수상을 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둘은 만화가 콤비로 맹활약을 하게 되는데, 각자 진로의 길에 서게 되죠. 이 후지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함께 만화를 그리기를 원하지만, 이 쿄모토는 미대에 진학하고 싶어 하게 되죠. 근데 이 문제로 둘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또 한번 막 뭉클했는데, 이게 미대에 가도 실효성이 없다, 미대에 나온다고 뭐 다를 줄 아냐, 지금 우리는 기반 잘 다져놨으니까 바로 만화 작가로 등단해서 돈 버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후지노가 설득을 하니까, 쿄모토는 나는 그냥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미대를 가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대화에서 진짜 많은 걸 느꼈는데, 이 둘은 함께 작업하는 콤비이자 라이벌이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화계에서는 물론 작화도 중요하지만 이 만화적인 연출력이나 감각이 더 중요한데, 이 배경을 담당하고 있던 이 쿄모토가 작화에 있어서는 좀 더 앞서 있었을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만화적인 감각이나 연출력에는 후지노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이런 후지노의 능력에 쿄모토의 배경 작화가 더해져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지노가 나만 따라오면 걱정할 거 없어 라고 이제 쿄모토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이 리드하는 존재와 그 리드하는 존재를 따라가는 존재는 이제 필연적으로 리드 당하는 쪽이 리드하는 쪽의 등을 보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둘이서 공모전 상금으로 시내에서 노는 장면에서도 후지노가 항상 앞서서 쿄모토의 손을 잡고 이끄는 모양으로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 살던 겁쟁이 쿄모토를 세상 밖으로 후지노가 꺼내준 거죠. 그래서 쿄모토는 후지노의 등을 보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고, 어느 순간 후지노의 뒤를 보면서 걷는 존재가 아닌 나란히 걷는 존재가 되고 싶어졌던 거죠.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있는 스스로를 극복하면서까지 미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했을 겁니다. 이 후지노의 등을 보면서 세상 밖으로 나온 쿄모토의 시점에서 이 작품의 제목인 룩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임가님께서, 저도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연출인데, 후지노와 쿄모토의 갈등씬에 잎이 없는 나무 사이로 그 갈등을 표현하다가 두 인물의 목적이 더 잘 그리고 싶다라는 대사가 나올 때는 두 사람을 가르던 나무가 왼편에 있고 두 인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출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연출이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쿄모토가 미대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미대 졸업장은 있어야 이 업계에서 더 막 인정받을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래야 더 취업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연봉이 더 높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다라는 것도 좀 저한테 있어서는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이 컨텐츠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때로는 돈이나 이런 사회적인 위치 같은 그런 세속적인 이유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쿄모토는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특하면서도 그 심정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각자의 길로 갈라선 후지노와 쿄모토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인기 만화 연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후지노는 우연히 이 쿄모토가 다니는 이 미대에 침입한 괴한이 흉기를 휘둘려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났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쿄모토도 사망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서 있었죠. 이제 본인의 작품을 표절했다라는 그 망상에 사로잡힌 범인이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방화를 저질러 가지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던 그런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상에서도
이제 범인은 본인의 작품을 표절했다라고 외치면서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고, 이 쿄모토의 이름과 쿄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이름이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실제 이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려는 의도로 넣은 작품상의 사건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후지노는 작품을 휴재하고 한동안 멘붕에 빠져서 지내죠. 애초에 그날 내가 그 방에서 쿄모토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이런 사실 좀 불필요한 죄책감이긴 한데, 이제 워낙 충격이 크다 보니까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쿄모토의 방문 틈으로 이제 넵컷 만화를 주고받으면서 좀 교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방문 너머의 세계가 뭐 멀티버스와 같은 이 세계인지 아니면 충격에 의한 이 후지노의 상상인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셔도 다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영화가 시작할 때는 후지노가 쿄모토를 방에서 끄집어냈다면은 영화의 후반에는 반대로 쿄모토의 방으로 후지노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후지노를 중심으로 쿄모토가 행동을 했다면, 이제서야 후지노는 쿄모토의 방으로 대변되는 그녀의 내면과 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방에서는 이제 학창 시절 후지노가 그렸던 네컷 만화들, 그리고 둘이 갈라선 뒤에 후지노가 연재했던 만화책 단행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둘의 첫 만남에서 후지노가 사인해줬던 쿄모토의 상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후지노의 사인이 있는 그 상의를 방문에 이제 쿄모토가 걸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사인은 둘 관계의 시작이자 그 시점에 있었던 만화에 대한 이 둘의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쭉 쿄모토가 후지노의 등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후지노가 쿄모토의 등에 그려진 자신의 사인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발견하고 다시 후지노는 작업실로 돌아와서 작업을 재개하는데, 이 빈 네컷 만화 프레임을 창문 앞에 붙여놓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네컷 만화 빈 프레임이 마치 쿄모토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지노는 그 네컷 만화 프레임을 채우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이 쿄모토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걸어놓은 것 같기도 했고요. 그동안은 쿄모토가 본인의 뒤를 보면서 걸어왔지만, 이제는 먼저 떠나간 이 쿄모토의 뒤를 보면서 걷게 된 상황을 나타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는 후지노의 뒷모습을 배경으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오는데, 와 진짜 지금 저 말하면서도 약간 좀 울컥하는데, 인간님이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잊고 있었던 열정의 순수함을 이 영화를 보고 다시 얻게 돼서 좀 몰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 버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와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이게 쿠키 영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경험은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이 괴물 이후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이 룩백이라는 키워드로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는 이 영화의 전개도 너무 좋았고, 앞서서 설명드린 이 두 주인공 캐릭터들도 너무 사랑스러웠고, 이 두 인물 간의 서사도 너무 짠하고, 인간님이 두 인물의 신의 장면에서 쿄모토이기의 뒤를 따라갔고 후지노이기에 앞장설 수 있었기에 두 인물의 열정이 혼자만이 아닌 두 인물이 함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좋다. 맞아요. 작화도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이제 수작업보다는 CG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수작업 위주로 작업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그런 장면들도 있긴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좀 의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에서 그리는 주인공들이 이 만화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 작품의 작화에서도 이런 식으로 녹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진짜 큰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음악이 진짜 좋습니다. 이 잔잔하면서도 서정적인 멜로디로 이 작품의 분위기에 맞게 음악이 깔리는데, 음악 덕분에 이 감동을 더해주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아직 이 작품을 못 보셨더라면은, 시간은 짧은데 가격은 일반 티켓 값이라서 막 가성비가 안 나온다 요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저를 믿고 진짜 한 번만 극장에 가보세요. 한 번만 이 작품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극장에서 한 번 더 감상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하는 그런 작품이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베테랑2도 제가 극찬을 하긴 했지만, 베테랑2 같은 경우는 보는 동안은 되게 재밌고 그런 작품인데, 보고 나서 여운이 막
그 잔잔하게 길게 남는다거나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룩백은 보고 나서의 여운이 진짜 강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임가님도 제발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하는데 진짜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룩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뉴스 이야기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사랑의 하츄핑이 오는 9월 15일 중국에서 개봉이 됩니다. 한알령 이후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중국의 까다로운 그 영상물 심사 승인을 받고 개봉하는 첫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년간 연매출이 83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분기에만 이미 5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중국 개봉하고 중국의 이 MD 상품이 깔리기 시작하면은 와, 어떻게 될지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주가는 치솟고 있죠. 메가박스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메가박스 중앙이 급한 불은 껐지만 나빠진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 이 회사는 이제 코엑스를 포함해서 전국에 영화관 47곳을 운영 중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적자가 쌓이면서 2020년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손실만 185억 원을 기록을 했고 지난 6월 말 부채 비율이 1631%에 달했다. 와,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영화계가 극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뭐 CGV가 뭐 흑자 전환했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그런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진짜 전반적으로 다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사실 CGV보다는 메가박스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수원에는 CGV보다 특이하게 메가박스가 더 많아서 접근성이 더 좋아요. 메가박스 되게 애용하고 있는데 경영이 힘들다고 하니까 괜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응원하고 있던 작품이 있죠. 영화 빅토리가 드디어 박스 오피스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9월 10일 기준이고요. 놀라운 역주행입니다. 이게 순위가 1위긴 한데 사실 관객 수가 그렇게 막 희망적이진 않아요. 박스 오피스 1위가 막 13,000명 막 이럴 때 1위를 해가지고 막 절대적인 수치로 보자면 좀 아쉬운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순위로 1위를 했다는 것에 뭐 의미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를 찍었을 때 이 상영관이 통으로 다 매진이 되어 있는 이 상영관이 잠깐 노출이 되는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거 영화표 사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제작사가 공식 입장을 냈죠. 사재기한 게 아니고 단체 대관을 한 건데 보통 단체 대관을 한 그 상영 회차는 외부로 공개가 안 되는데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잠깐 공개가 됐던 거다라고 이제 제작사에서 해명을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해리 배우가 빅토리 GV를 하면서 그런 오해를 하지 말고 본인들의 진심을 좀 믿어달라라고 하면서 좀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던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재기를 하려면은 1일 관객수 13,000명으로 사재기를 하겠습니까? 순위는 1위지만 이 관객수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실제로 이렇게 관객수가 동원이 된 것 같고 어쨌든 계속 응원을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못 넘기겠지만 제 뇌피셜인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마도 뭐 VOD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VOD 서비스를 시작하면은 한 번 더 구매해서 볼 의향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요.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